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까지 추궁하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지만 임기가 한 달 남았다며 청장 경질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식자재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채소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수급 불안정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 사이 제주도 부근에서 머물다 다음 주 초 내륙으로 북상하는데 또다시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을 축소합니다. 다음 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학교 측의 무단 폐교로 논란이 됐던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법인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모두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더 뉴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여야. 지금은 당내 권력을 놓고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놓고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서 계파별로 이해득실 주판을 튕기면서 누구 편에 설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모두 2년 뒤 총선에서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는 원로들에 의해서 물러난 로마 최연소 집정관이죠. 스키피오를 자신에 빗대면서 정면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대선 때 몽골 기병처럼 신속함을 강조했던 이재명 의원은 친문 의원들의 불출마 압박 속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는 뭐 윤리가 그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정치권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재명 의원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피격 공무원 이슈까지 자, 주요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야기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서 기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요구였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많이 찾아가서 불출마를 요구를 했나 봐요. 실제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제 그 워크숍에서 전체 토론 시간이 있었고 네. 또 한 10명 정도씩 조를 나눠서 분임 토의한 시간이 있었는데 전체 토론 시간에도 그런 의견들이 일부 나오기는 했었고요. 네. 또 이후에 저도 뭐 여러 분임 토의 조에서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그런 조별 토론에서도 앞으로의 지도부 구성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조 토론에서는 혹시 이소영 의원 조 토론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저희도 다양한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3연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굉장히 하향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상황을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전체가 사실 변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네. 것에 대한 공감대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지도부가 아니라 새로운 얼굴 그리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돌풍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예컨대 지금까지 리더십을 구성해 왔던 분들은 조금은 한 발 양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의원이 이제 기자들도 계속 물었습니다. 어떤 입장이냐 그랬더니 고민해 보겠다,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워크숍에서는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 않았나 봐요? 지난달 여론조사 그 의원들 당내 조사요. 의원들 여론조사요. 그 내용은 저는 좀 생소한 내용이기는 네. 한데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를 정량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새로운 리더십이나 새로운 얼굴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목소리라고 하면은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지금 출마를 선언한 여러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닌 다른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 의견이 저는 상당히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영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함께 불출마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전해철 의원도 이제 불출마를 그냥 선언을 했고요, 본인이. 네. 그리고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께 보통 7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가까운 의원들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대선 주자였고 대선 후보였죠. 예. 그리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보궐선거에서 이제 플레이어로 선거를 치렀고요. 예. 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또 한번 치른 것인데 이번 8월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까지 출마하게 되면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너무 여러 번의 이제 큰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아젠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 측근분들의 의견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또 당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계속 대선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보이는 그 패배한 대선의 흐름들을 쭉 전당대회까지 이어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의원이 주변에서는 지금 108번뇌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영두 의원님, 예.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것 같습니까? 출마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바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청자 입에서 보면은 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답을 안 하시겠죠. 예, 지금 어쨌든 저희들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패배한 뒤에 네. 패배 책임을 누군가 인정하고 또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예.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고 또 새로운 인물을 추대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힘을 모은다는 게 네. 우리 정당의 경험을 비춰봐서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진통이 있을 때 명백한 것은 저런 압박 속에서도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심중에는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테고 예. 민주당 이야기니까 제가 다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다만 저희 당이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소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여당이 되었고 또 최근에 여당 내 사정도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아서 네. 송구스럽게 짝이 없는데 국민들이 다들 질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나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예.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일제히 이제 달러 환율이 1,300을 넘어서 무지하게 어렵다고 이게 지금 환율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또 경기 수출 시장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네. 정말 여야 정당이 뭐 하는 짓이냐라는 그 질타를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여당은 여당 책임을 더 져야겠죠. 예.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들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많이 네. 해주셔서 민주당 워크숍에서 지금 1박 2일 동안 했었는데 여러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 이야기 들었고 조승래 의원 또 전해철 의원 이야기를 잠깐 듣고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부터 해서 대선, 지선 이 선거 과정에서 민심과 부합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런 당 안팎의 비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 성찰의 시간들을 가졌고요. 특별히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장 이재명 고문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그런 평가가 제대로 되겠냐. 네, 전해철 의원은 이재명 고문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대선이라든지 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했을 경우에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양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지금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 거죠. 네. 네. 한편에서는 또 다른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좀 최영두 의원님께 여러 가지 많이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 지금 징계 여부를 놓고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네. 2주 뒤에 그러니까 7월 7일 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등이 막 표면으로 흘러나와요. 배현진 최고위원과 는 뭐 악수도 하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던데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30대 두 대표와 최고위원 우리 정당 사상 보기 힘든 이런 젊은 얼굴들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회의가 나오는 것들이 아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끌고 있고 해서 그럴 텐데 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것은 지금이 집권 초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여당 지도부가 이런 모습 보여줘서 되겠느냐는 그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 아마 두 대표 또 최고위원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그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인물들이다 보니까 좀 과도한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게 저 장면은 언론에 공개되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공개되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의식하지는 못하겠지.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 여당 지도부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근데 아까 금리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많은 유권자들한테 듣고 있는 것이 지금 물가 때문에 물가도 물가지만 이자가 올라서 죽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하위소득 30%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0.5% 오르면요 어마어마한 타격이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그것들이 갈등 양상이 정리가 되고 않는데 지금 이럴 때냐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당내 문제는 조용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리 당에서 걱정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요란하게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해야 될 것이 DGP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최고위원이죠. 정미경 최고위원이 어제 그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영상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악수 뿌리치고 스매싱했다고 이런 것만 지금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근데 두 사람 간에 지금 갈등의 지금 핵심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아무튼 윤리위와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를 내쫓는다라고 이제 한쪽에서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치 새싸움으로 이게 지금 벌어져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건 아니지. 사실 우리들도 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들도 잘 모르겠다고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누가 알죠? 혹시 최영두 의원님은 좀 아세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리위원회를 둘러싸고서 좀 민감하죠. 민감한데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지금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건 사실관계 투성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대표도 이 문제를 보다 진중하게 답변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이걸 가지고 자꾸 지금 이건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의 문제고 또 지금 다루는 문제는 한 유튜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자기가 증언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만나자 해서 만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상납 무슨 증거인멸과는 전혀 좀 다른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어쨌거나 이런 재수가 있기 때문에 윤리는 다루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들 하고 있느냐라는 굉장히 따가운 질타가 이준석 있습니다. 대표는 지금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위원회가 2주 뒤로 연기된 것을 놓고서 2주 사이에 지금 징계위원회가 뭔가 나오기를 뭐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주 연기한 진짜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징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윤리위원회 판단하기에 이게 무슨 그 이른바 의혹의 증거를 다투는 게 아니고 의혹의 증거는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 수사를 자청하는 쪽은 이준석 대표 쪽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그 당 대표로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지금 대선 때 큰 이게 짐이 될까 봐 걱정했을 테고 지금은 여당이 대통령을 힘겨워하는 대통령을 도와서 민생을 돕고 이 위기 속에 처한 여러 가지 국가적 의제를 해 나가야 할 판에 더욱이 또 당도 새롭게 쇄신하고 혁신해야 될 판에 이런 문제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겠죠. 답답해서 이제 한 말인데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보수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은 좀 진중하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의 걱정 같은 것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같은데 하여튼 뭐 너무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질타가 뜨겁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아마 자중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제 이제 혁신위를 발족시켰잖아요. 네네. 그 혁신을 발족시키고 이제 거기서 공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공천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당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나 보죠?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시스템 공천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천 제도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전당대 룰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고 늘 과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이제 유권자들이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데 신인은 또 발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그 신구간의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야 정당이 발전할 텐데 그런 신진대사,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사람, 또 당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사람을 어떻게 발탁할 것인가의 과정은 선거 앞에서 할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혁신위에서 그 문제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원들에 대한 이 서비스가 너무 없습니다. 당원이 되고 나면은 당원들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한다든가 당원들에 대한 어떤 남들이 모르는 국가적 걱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당원들의 특별한 정책 제안을 반영하는 그런 체제를 갖춘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혁신위에서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스템 공천은 항상 어느 당에서나 있었던 그런 공천의 일환인데 그 문제를 너무 핀포인트에서 보는 여론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소연 의원께 뭐 상대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 관련해서 다른 또 의원들 또 당 밖에 전 의원들하고도 또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아까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하고의 뭐 이제 악수를 피하는 이런 모습은 이게 국민들 보는 화면에서는 딱 저분들만 잡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방송 카메라가 한 열 몇 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방송 카메라가 열 몇 대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악수를 피하고 뭐 이렇게 그 상대방 망신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는 훌륭한 점도 굉장히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컨대 이제 본인이 뭐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빴을 때 뭐 페이스북으로 누군가를 공격한다거나 뭐 비하한다거나 망신주기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보기 좋지 않은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30대 당대표가 역시 저렇게 경솔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좀 청년 정치가 비하되는 측면도 있어서 조금은 당대표다운 좀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리위 관련해서는 그 윤리위가 2주 결정을 연기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도 작년까지 민주당의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원래 윤리심판원은 위원 명단도 비공개고요. 그리고 어떤 기록과 사실관계 회의 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했는지가 전부 비밀에 붙여집니다. 왜냐면 그게 공개되는 순간 공격받을 수 있고 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절반 이상이 대부분 외부 위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판사 출신의
법조계에서는 뭐 존경받는 법조인 이런 분들이 윤리심판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비공개 자료, 뭐 기록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검토한 후에 만장일치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 회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네. 분명히 어떤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일 텐데 지금 3번째 결정 기일이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을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좀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똑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약간의 계파 간 좀 갈등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러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2년 뒤 총선 공천 문제와 연계를 시키고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맞다, 일각에서는 아니다, 너무 앞서갔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자, 두 분의 생각을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소연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 총선 전 1년 전이죠. 그때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총선 공천에 대한 룰을 만든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으로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없게끔 하고 기존의 이제 경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경선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룰을 이미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천 절차 진행된다고 한다면 누가 지도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계파가 뭐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소연 의원은 계파가 어느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또 속해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친박 친이라는 그 고륙 상징을 하면 아주 정말 심하게 겪었기 옥새 때문에 파동도 있었고요. 네, 예. 겪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는 더구나 이번에 초선이 한 절반 이상이 되고 그런 문제는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벗어나야 된다는 건 당위고요. 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벗어나 저는. 있다, 네, 지금. 현재로서 예. 저도 소선원이지만 그 개판 문제 최근에 뭐 공부 모임 가지고서 이게 무슨 그런 관심이 높은데 그건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고요. 네, 네. 여당으로서 좀 책임 있는 여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서 생각을 네. 모아보자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일어나는 당내 이런 사안 같은 경우도 뭐 당 대표가 이제 누가 되느냐 그런데 이제 그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대통령 입장이나 또 우리 당의 원내 지도부 입장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당이 야당과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될 시기인데 예. 당 스스로가 이런 개파 투쟁이라든가 또는 당권 투쟁의 소용돌이에 블랙홀에 빠지는 것을 모두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개파란 말을 떠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만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해수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국민의힘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중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왜 문 대통령이 역할을 당시에 제대로 하지 않았냐라는 주장이거든요. 네네. 예,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가 그 국가의 가치, 국가의 품격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미국 전직 대통령 보십시오. 한국계 미국 여기자가 압록강에서 납치되어서 북한에 억류돼 있을 때 또 북한의 대학생이 약간 철없는 행동으로 북한에서 억류당하고 고문당해서 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북한의 지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직접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누구나 목숨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는 것, 또 억울하게 죽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수십 번에 걸쳐서 진상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 목숨같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당시에 북한과의 그 좋은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든가 정말 이 종신선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과정이라든가 전후 과정을 보면 오히려 이걸 월북으로 단정짓고 또 당사자의 잘못으로 만들고 북한이 그런 일을 할 6시간 동안 충분히 정부가 어떤 북한에 호소할 수 있는 또 북한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안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소연 의원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데요. 예. 일단 우리 국민이 돌아가신 사안이잖아요. 예. 고인이 계시고 유가족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지금 대하고 끄집어내는 태도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라는 인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예. 지금 이
이 공무원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 모두가 격분했던 이유는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부차적인 문제였고 뭐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국민을 적합한 이유 없이 사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분노를 샀던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한 결과로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새로운 정권의 눈치를 보듯이 해경과 국방부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한 달 넘게 조사해서 발표했었던 내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뒤집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난 성격의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저는 마치 과거에 안보나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정치에 활용했던 태도들을 저희가 이제 북풍이라고 불렀던 과거가 있는데 이건 신북풍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영도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물가가 비상이고 유가가 올라서 화물 노동자들도 파업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을 민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민생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당 지도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협 직원이 도박으로 입은 손실을 막기 위해 회사 돈 40억 원을 횡령해 또다시 도박 복권을 샀던 사건. 저희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농협 직원으로부터 복권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은 복권방 사장이 횡령금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복권방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네,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에 복권방 사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농협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회사 돈 40여 원을 빼돌린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복권방 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수십 차례 공금을 송금했는데요. 이 내역을 봤더니 A씨는 이 중 상당 금액, 정확히는 13억 5천만 원 상당을 서울의 한 복권방 사장 B씨에게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스포츠 토토를 구매하기 위해 복권방 사장에게 돈을 보낸 걸로 봤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복권방 사장 B씨가 자신에게 거액의 투자를 거듭 권유했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B씨의 복권방 가게와 사무실, 차량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계좌 추적 결과 복권방 사장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또 다른 지인에게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복권방 사장이 A씨가 보내온 돈으로 복권 구매를 하지 않고 유용한 정황이 잡힌 겁니다. 경찰은 우선 B씨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또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리려는 목적이었는지 또 횡령을 부추긴 정황은 없는지 등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오히려 복권방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 복권방 사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거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아보니 이 복권방 사장은 평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회차별 구매 한도를 넘어서 복권을 발급해온 걸로 확인됐는데요. 스포츠 토토는 인터넷 발매 사이트에서는 5만 원, 전국 판매점에서는 10만 원으로 1회차당 구매 가능 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방 사장 B씨는 YTN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0만 원 이상 비대면 판매를 안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며 사실상 제한 금액을 넘어서 판매해온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다만 B씨가 단순히 장사를 위해서 이런 건지 혹은 A씨처럼 거액을 베팅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추가 수사가 진행된 뒤에 B씨의 정확한 혐의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이 당시 영상을 확보했는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깜깜한 새벽,
택시기사가 한 여성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불쑥 택시기사에게 말을 걸더니 아무나 붙잡고 왜 달리시는 거예요? 아가씨 대기 가는 거예요, 집에 분당.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운전대를 뺏으려 듭니다. 위험하게 없어요. 아요! 아니, 빠져! 아니, 나가 빠져! 아니야! 발길질하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맞아요. 잠깐만 있어요, 아가씨.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택시가 차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새벽 택시기사 김모 씨가 당한 봉변입니다. 김 씨는 10여 분간 구타를 당하면서도 3km를 운전한 끝에 이곳에서 차를 겨우 세웠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당한 무차별 폭행에 김 씨는 뒷목과 어깨,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전 중이라 어떻게 뭐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어서 한 5일 정도는 일을 아예 못했어요. 가해자인 승객 A 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비슷한 일로 논란이 됐습니다. 재작년 11월 자택 앞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너 뭐야? 우리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네? 신고할게.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엔 처음으로 4,000건이 넘었습니다. 자칫 심각한 사고가 뒤따를 수 있어서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상습범이 아니면 법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범이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보니까 벌금으로 끝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여러 번 일어나고 또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도 또 했다. 그러면 실형 선고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운전자 폭행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택시 내 보호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에선 총기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고 의회 역시 대법원 판결과 달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에 이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는 총기 참사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은 야외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 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판결이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is decision isn't just reckless, it's reprehensible. It's not what New Yorkers want. And we should have the right of determination of what we want to do in terms of our gun laws in our state. Somebody could snatch it out your waist and then shoot people. I mean, it's going to be chaos. 대법원 판결과 달리 미국 상원은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법안 처리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토론 절차를 끝낸 겁니다.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는데 법안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한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절차인 하원에서의 처리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별 문제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은 연방 대법원과 의회가 총기 규제와 관련해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며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후보국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당장 정식 회원국이 되긴 어려워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 표시로 해석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후보국 지위를 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옆 나라인 몰도바도 함께 후보국 지위를 얻었습니다. Let me stress that I'm deeply convinced that our decision that we have taken today strengthened us all.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가 미리 지지의 뜻을 밝히거나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Yes, we have been always supporting Ukraine's candidate status. We have been actually working quite hard that they get this.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뒤 나흘 만에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넉 달 만에 후보국 지위를 얻은 것은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것입니다. Тільки що отримали кандидатство. Це перемога. Чекали 120 днів і 30 років. 하지만 정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의 법과 정치 경제적 조건을 맞춘 뒤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후보국 지위 부여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상으로 동조 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른바 브릭스를 중심으로 독자 경제권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남아공, 브라질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영상으로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냉전적 사고와 집단 대결을 지향하고 제재 남용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을 비판한 것입니다. 尽管国际形势风云变幻，但开放发展的历史大势不会变，携手合作共赢挑战的愿望也不会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브릭스 5개 국가의 독자 경제권 구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브릭스가 인구 30억 명, 글로벌 GDP의 25%, 무역의 20%, 외화 보유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서방에 맞서 자체적인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서방의 금융 제재에 대항해 브릭스 회원국 간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축 통화 창설도 모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И, конечно, только на основе честной и взаимовыгодной кооперации можно искать выходы из той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сложилась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из-за непродуманных, эгоистичных действий отд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브릭스 정상들은 회의를 마친 뒤 베이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베이징 선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 당사국의 담판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러 양국이 제재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세 나라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에서 충돌 사고로 폐차 처리된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난 뒤에 꺼지지 않자 소방관들이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겨우 진화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진화 시간과 물이 훨씬 많이 든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폐차장에서 시커먼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충돌 사고로 폐차 처리된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난 것입니다. 소방관이 소방 호스로 물을 퍼부으며 불을 끄려고 시도하지만 불은 꺼진 듯 하다가 계속 되살아나며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은
배터리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열기로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다고 결론 내고 배터리 자체가 물에 잠길 수 있도록 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트랙터를 이용해 땅을 판 뒤 여기에 물을 채운 후 테슬라 차를 이 물 웅덩이에 집어넣어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폐차장이었기에 가능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세크라멘토 소방당국은 웅덩이에 채운 물은 17,000리터로 웬만한 건물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양과 맞먹는다며 소방관 12명이 1시간 넘게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긴급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델 S 차량의 배터리에서 불이 날 경우 배터리에 직접 물을 뿌려 불을 끄는데 꼬박 24시간이 걸리고 11,000리터에서 30,000리터 사이에 물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4월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충돌 사고 뒤 화염에 휩싸였을 때는 소방대가 7시간 동안 약 106,000리터의 소방수를 쏟아부은 뒤에야 불이 꺼졌습니다. 이 소방수의 양은 미국 일반 가정이 2년간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소방서 측은 이번에는 차를 웅덩이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물을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는 불을 끌 때 전기차의 100분의 1 정도인 1,000리터의 소방수가 필요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무 말도 안 하죠. 아니 이렇게 왔어요. 밤늦게까지 정말 이준석 당원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철근 징계 절차 개시. 그다음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윤리위에서는 성성납이라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하고 저희는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접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해도 증거인멸 조사가 성립이 된다는 요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기인하시는 결과가 나왔나요? 저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6개월 당원 중징계 이게 나와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견 드는 생각은 좀 센 징계인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개인 의견으로는 최광욱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당이 다시 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신을 해소하려면 합의를 깬 당사자가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원구성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려 했는데 예산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당이 본인 성추문으로 윤리위를 여시느라고 원구성을 못하시는 건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요즘 말로 세비가 살살 녹고 있습니다. 전 끝까지 양당이 서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면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정의당의 4선 의원인 심상정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현재 서울은 흐리기만 합니다.
기온도 23도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닌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이 31도,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부근 해상까지 물러나면서 내륙에 이어 제주도 장맛비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모레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더 받겠는데요. 앞으로 제주도 많은 곳에 12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요. 전남과 남해안에도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중북부 지방에는 정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173mm, 서울 도봉구에도 150mm 이상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경기도 파주는 140.5mm, 강원도 북춘천은 100.8mm로 6월에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다음 주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추가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